42. 스트릭랜드가 왜 갑자기 그림을 보여주겠다고 했는지 알 수 없었다. 잘됐다 싶었다. 작품은 사람을 드러내는 법이다. 사람이란 사교적인 교제를 통해서는 세상에 내보이고 싶은 외양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람을 진짜로 알기 위해서는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소한 행동이라든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스치는 순간적인 표정을 통해 추론하는 수밖에 없다. 때로는 가면을 너무 철저히 쓰고 다니다가 정말 그 가면과 같은 인격이 되어버리는 일도 있다. 하지만 책이나 그림은 진짜 모습을 꼼짝없이 드러내고 만다. 금만 그럴싸한 것은 곧 속이 텅 비어 있음을 나타낼 뿐이다. 웻가지를 새조각처럼 칠한다 해도 쇳조각처럼 보일 리는 없다. 아무리 특이하게 꾸민다 해도 평범한 정신을 감출 수는 없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작품 속에서도 날카로운 관찰자는 영혼의 깊은 비밀을 읽어내고 만다. 스트릭랜드가 사는 집의 끝도 없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나는 약간 들떠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놀라운 모험의 문턱을 넘어서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방을 둘러보았다. 기억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방이었고 가구도 적었다. 화실이란 넓지 않으면 안 된다든가 모든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도무지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내 친구들이 이것을 보면 과연 뭐라고 할 것인지 궁금했다. 거기 서는 게 좋겠소 하고 그는 한 곳을 가르쳤다. 자기가 보여주려는 그림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제 감상을 듣고 싶은 건 아니겠죠? 나는 말했다. 말하면 잔소리요. 입은 닥치고 있어요. 그는 그림 한 점을 이젤에 올려놓고 잠시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그림을 올려놓았다. 그렇게 해서 30접 가량을 보여주었던 것 같다. 그것이 그가 그림을 그린 6회 동안의 결과였다. 그는 한 점도 팔지 않았다. 캔버스는 크기가 다 달랐다. 작은 것에는 정물을 그렸고 큰 것에는 풍경을 그렸다. 인물은 대여섯점쯤 되었다. 이게 전부요. 그가 이었고 말했다. 그때 내가 당장 그것들의 아름다움과 위대한 독창성을 알아보았더라면 좋았으려만 유감스럽게도 그러질 못했다. 이제 그것들의 대부분은 후에 다시 보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복제화로 익숙하게 되었지만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몹시 실망스러웠다는 사실이 지금 생각하면 놀랍다. 나는 예술의 속성이 주는 특이한 전율을 조금도 느낄 수 없었다. 스트릭랜드의 그림이 내게 주었던 인상은 혼란스럽기만 했다. 어느 그림 하나 사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 때문에 항상 후회하고 있지만 말이다.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만세입니다. 이제 그 그림들의 대부분은 박물관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돈 많은 아마추어 소장가들의 애장품이 되어 있다. 나도 변명은 하고 싶다. 내 취향이 천박하다고는 생각지 않으나 독창성이 없음을 나 자신 알고 있다.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를 뿐더러 대개는 다른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을 그저 멋모르고 따라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당시 나는 인상파들을 최고로 숭배하고 있었다. 스슬리와 더가의 그림을 가지고 싶었고 마네를 경배했다. 마네의 올랭피아가 최고의 현대화 같았고 불바디오의 점심에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것들이 내게는 회화의 결정판 같았다. 이거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쓴 글이라는 거 보여주네요. 여기서 스트릭랜드가 보여주었던 그림들을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겠다. 그림 설명이란 언제나 따분한 일인데다 이 방면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이미 그 그림들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현대 회화에 끼친 영향이 엄청났고 그를 비롯한 첫 개척자들이 탐험한 그 영역도 다른 이들이 이미 자세히 답사한 뒤이기 때문에 이제는 스트릭랜드의 그림을 쳐다보는 사람도 전보다는 상당히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로서는 그런 류의 그림을 전혀 보지 못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 그림들의 기교가 서툴러 보여 나는 깜짝 놀랐다. 르네상스 거장들의 그림에 익숙해 있었고 앵그로를 최근의 가장 훌륭한 묘사가로 확신하고 있던 나로서는 스트릭랜드의 그림이 졸렬해 보이기만 했던 것이다. 나는 그가 추구하던 단순화 기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쟁반에 놓인 오렌지 정물이 기억나는데 쟁반이 둥글지 않고 오렌지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게 마음에 걸렸다. 인물들은 실물보다 약간 크게 그려져 있었는데 커서 흉해 보였다. 내 눈에는
인물의 얼굴이 죄다 만화처럼 보였다. 나로서는 처음 대하는 기법이었다. 풍경화는 훨씬 더 어리벙벙하게 만들었다. 풍된 벌로 숲을 그린 그림이 두셋, 파리의 시가 풍경이 너댓 있었다. 술 취한 마부가 그린 게 아닌가 하는 느낌부터 들었다. 나는 완전히 당황하고 말았다. 색채는 너무나 조잡해 보였다. 이것들이 죄다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장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니 스트로브의 날카로운 감시관이 새삼 놀랍기만 하다. 그는 처음부터 거기에 예술의 혁명이 있음을 알아보았고 이제 세상 모두가 인정하는 천재성을 초기에 벌써 알아차렸던 것이다. 어리벙벙하고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감명을 받지 않은 건 아니었다. 나는 그림에 더없이 무지했지만 거기에는 무언가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진정한 힘이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긴장이 되면서 흥미가 일었다. 이 그림들은 내가 알아야 할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림들은 추하게 보이면서도 어떤 중대한 의미가 있는 비밀을 곧바로 드러내지 않고 은근히 암시만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비밀은 잡힐 듯 하면서도 이상하게 끝내 잡히지 않았다. 그것들은 무언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지만 나는 그것을 분석할 수 없었다. 무언가를 말하고 있지만 말로서 나타내기는 불가능했다. 스트릭랜드는 물질적인 것에서 어렴풋이 어떤 정신적인 의미를 발견했던 모양이나 그것이 너무 이상스러워서 불완전한 상징으로 암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우주의 혼돈에서 어떤 새 양식을 발견하고 온 영혼으로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스트로게나마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나는 표현의 출구를 찾아 애타게 고뇌하는 정신을 보았던 것이다. 나는 그를 돌아보고 말했다. 표현 수단을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 싶군요. 그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요? 무언가를 말하려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식이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림을 보게 되면 그의 기이한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나의 잘못이었다. 그림을 보고 나니 그 사람이 불러일으켰던 놀라움이 더욱 커질 뿐이었다. 그의 실체로부터 더 멀어진 느낌이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기야 그것도 상상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지금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힘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힘이며 어떤 방식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인지는 불투명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홀로이다. 각자가 일종의 구리탑에 갇혀 신호로서만 다른 이들과 교신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신호들이 공통된 의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뜻은 모호하고 불확실하기만 하다. 우리는 마음속에 품은 소중한 생각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려고 안타까이 애쓰지만 다른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힘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나란히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마치 이국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 나라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온갖 아름답고 심오한 생각을 말하고 싶어도 기초 회화책의 진부한 문장으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다. 머릿속에는 전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끓고 있음에도 기껏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정원사 아주머니 우산은 집안에 있습니다. 따위인 것이다. 결국 내가 받은 인상이란 정신의 어떤 상태로는 표현하고자 하는 거대한 안간 힘이 거기에 있었다는 점이었다. 나를 그처럼 당황하게 만든 원인도 바로 그러한 면에 있는 것 같았다. 스트릭랜드에게는 색채와 형태들이 어떤 특유한 의미가 있음이 분명했다. 그는 자기가 느낀 어떤 것을 전달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었고 오직 그것을 전달해야겠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그림들을 그려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찾는 미지의 그것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망칠림 없이 대상을 단순화하고 뒤틀었다. 사실이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자기와는 관계없는 무수한 사실들 가운데 사이에서 그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만 찾았다. 우주의 혼을 발견하고 그것을 표현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그 그림들의 혼란과 당혹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 너무나 뚜렷이 드러나 있는 정서의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왠지 모르게 나는 스트릭랜드에게 꿈에도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억누를 수 없는 어떤 공감이었다.
당신이 왜 블란치 스트롭에게 가졌던 감정에 굴복했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왜지? 용기가 꺾였던 것 같아요. 육체가 허약해지자 정신까지 허약해졌던 거지요.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 한없는 갈망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당신은 자신을 괴롭히는 정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딘가를 향해 위험하고 고독한 모색의 길을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당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전을 찾아 나선 영원한 순례자 같아 보여요. 당신이 어떤 불가사의한 열반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진리와 자유를 찾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한순간 사랑에서 해방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친 영혼이 여자의 팔 안에서 휴식을 찾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휴식이 없음을 깨닫고 여자를 미워한 거죠. 여자에게는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도 연민을 느끼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여자를 죽였어요. 위험에서 간신히 빠져나오긴 했지만 아직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는 무표정한 미소를 지으며 수염을 쓸어내렸다. 당신은 못 말리는 감상주의자라고는 가엾은 친구. 일주일 뒤 나는 우연히 스트리랜드가 마르세유로 떠났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뒤로 나는 다시 그를 보지 못했다. 43. 지금까지 쓴 것을 돌아보니 찰스 스트리랜드를 묘사한다고는 했지만 그것들이 독자의 마음에 별로 닿지 않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알게 된 사건들을 나름대로 설명한다고는 했지만 그 사건들의 원인을 모르니 여전히 모호한 느낌이 가시지 않는다.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스트리랜드가 돌연 화가가 되겠다고 결심한 부분인데 참으로 느닷없는 일로 여겨진다. 그 까닭이 분명 그 인생의 여러 곡절 가운데 들어있겠지만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와 주고받은 대화에서는 아무런 단서도 건져내지 못했다. 내가 지금 어떤 기인 한 사람에 대해 아는 사실을 그대로 적는 게 아니고 한편의 소설을 쓰고 있다면 그와 같은 신경 변화가 일어난 이유를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꾸며낼 수 있었을 것이다. 가령 소년 시절에 품었던 장래의 직업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아버지의 뜻에 꺾이고 말았다든가 또는 먹고 살아야 할 필요 때문에 그 소망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말았다고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제작을 받는 일이 많아 견딜 수 없었노라고 설명했을 것이다. 예술을 향한 열정과 가정에 대한 책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를 묘사함으로써 나는 독자의 동정심을 얼마든지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를 한결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새로운 프로메테우스의 모습을 발견했을 수도 있다. 인류의 이익을 위해 저주받은 고통을 감수한 영웅 프로메테우스의 현대판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야말로 언제나 감동적인 주제가 아니겠는가. 아니면 결혼 생활에서 그 동기를 찾아낼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은 10가지도 넘는다. 아내가 교제하고 있던 화가나 작가들을 그도 함께 알고 지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숨어있던 재능을 깨닫게 되었을 수 있다. 또는 부부 사이의 상반된 성격 때문에 자기 관심사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슴 안에 희미하게 숨어있던 정열의 불씨가 어떤 연애 사건을 경험하면서 거센 불길로 타올랐던 것으로 그릴 수도 있다. 하기야 그런 경우라면 스트리랜드 부인을 전혀 다르게 묘사해야 했을 것이다. 사실은 묻어두고 잔소리가 많고 바가지를 끓는 여자로 만들거나 정신적인 욕구를 이해할 줄 모르는 고리타분한 여자로 그려야 할 것이다. 스트리랜드의 결혼 생활이 긴 고통의 세월이었으며 그 생활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탈출밖에는 없었던 것처럼 만들었을 것이다. 또 이 어울리지 않는 아내에 대해 그가 엄청난 참을성을 발휘하였다는 점, 그리고 연민의 정이 강해 자신을 옥죄었던 그 멍에를 차마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했을 것이다. 아이들 문제는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덧붙일 수도 있다. 어쩌다 한 늙은 화가를 알게 된다. 이 화가는 생활이 빈곤하여 어쩌면 상업적인 출세욕이 강하여 젊은 시절의 천재성을 잘못 사용하고 만 사람인데 자기가 낭비해버린 가능성을 스트리랜드에게서 발견하고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신성한 예술의 욕구가 명령하는 대로만 따르도록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 같은 것 말이다. 부와 명예를 가진 성공한 노인이 더 나은 인생인 줄 알면서도 자신은 용기가 없어 추구하지 못했던 인생을 다른 일을 통해 살고자 하는 모습을 그려냈다면 무언가 아이러니를 지닌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에 비해 사실들은 훨씬 따분하다. 학교를 갓 졸업한 소년 스트레랜드는 조금도 주저하는 마음 없이 정권 중개업소에 들어갔다. 결혼을 할 때까지 남들과 똑같이 비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정권 거래소에서 얼마간의 투기를 하기도 하고 더비 경마나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의 조정 경기 같은 곳에도 금화 한두 잎을 걸고 도박을 해볼 정도의 관심은 있었다. 남는 시간에는 권투도 좀 했을 것이다. 벽난로 선반 위에는 랑트리와 메리 앤더슨 같은 여배우 사진도 얹어놓았다. 펀치와 스포팅 타임즈도 읽었다. 햄스테드에 춤추러 가기도 했다. 내가 오랜 기간 그를 통보지 못했다 해도 그리 문제될 것은 없다. 그가 어려운 예술의 기교를 습득하느라 애쓰고 있던 기간은 매우 단조로운 기간이었다. 그도 먹고 살 돈을 벌려고 때론 궁한 방책을 쓰기도 했지만 거기에 의미 있는 대목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런 일을 설명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늘 일어나는 일을 반복해 말하는 셈이 된다. 그런 일들이 그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는 틀림없이 현대 파리를 무대로 한 악동 소설에 넉넉한 소재를 제공할 만큼은 경험을 쌓았겠지만 늘 초연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그의 말로 미루어 보아도 그 당시 어떤 것에 특별한 감명을 받은 일이 없었다. 파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나이가 들어 주변 세계의 매력에 별로 현혹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는 내가 보기에 늘 실제적인 일뿐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나는 이 시기에 그가 로맨틱하게 살았다고 보지만 그 자신은 낭만이라고는 전혀 몰랐던 게 분명하다. 인생의 낭만을 깨달으려면 무엇보다 배우 기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초연하면서 동시에 몰입하여 자신의 행위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스트리랜드보다 더 단일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처럼 자의식이 없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자기 예술을 그만한 숙달의 경지에 이르게 하기까지 그가 거쳐야 했던 힘든 과정을 나는 여기에서 묘사할 수 없음을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패해도 결코 꺾이지 않고 불굴의 용기로 절망을 이겨내며 예술가의 가장 힘겨운 적이라 할 수 있는 자기 회의에 부딪혀도 완고하고도 끈질긴 정신을 잃지 않는 인물로 그를 그릴 수만 있다면 매력이라고는 어지간히 없어 보이는 개성에 대해서도 나는 독자들에게 얼마간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게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나 자신 스트리랜드가 작업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뿐더러 어느 누가 보았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는 그 힘든 과정의 비밀을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다. 비록 그가 외로운 화실에서 야곱처럼 첨사와 맞붙어 필사적인 싸움을 벌였다 해도 그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고뇌를 내보이지 않았다. 그와 블란치 스트로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가 다룰 수 있는 사실들이 너무 단편적이라 분통이 터진다. 내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하자면 그들이 같이 살게 된 비극적인 과정을 기술해야 마땅하지만 나는 두 사람이 같이 살았던 그 석 달의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하기야 하루는 24시간이고 감정이 고조되는 순간이 그리 자주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그런 순간들이 아닌 나머지 시간을 보낸 방식만을 짐작해 볼 수 있을 따름이다. 해가 있는 한 그리고 블란치의 체력이 버티어낼 수 있는 한 스트리랜드는 줄곧 그림만 그렸을 것이다. 그가 너무 그림에만 몰두해 그녀는 틀림없이 화가 났을 것이다. 그럴 때면 그녀는 그의 애인이라기보다 모델에 지나지 않았다. 그림이 끝나면 두 사람은 나머지 긴 시간을 서로 마주보며 묵묵히 보낸다. 그녀는 그게 무서웠을 것이다. 스트리랜드가 은근히 이런 뜻의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더크 스트로브는 공경에 처한 여자를 도와줌으로써 그녀를 얻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자기에게 굴복하고 말자 더크 스트로브에 대해 어떤 성리감이 느껴지더라는 것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막연한 짐작을 하게 만드는 말이었다. 나는 그 말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 말이 내게는 상당히 무겁게 여겨진다. 하지만 복잡한 사람 속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인간의 마음에는 적잖은 감상과 정상적인 감정만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도저히 짐작할 길이 없을 것이다. 블란츠는 스트리랜드가 때로 열정을 보여주는 순간도 있지만 대개는 무관심한 사람임을 알고 그만 낙담하고 말았을 것임에 틀림없으며 그가 열정을 보이는 순간에도 자기는 그에게 한 인간이 아니라 쾌락의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았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는 여전히 낯선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전처럼 애처로운 기교를 부려 그를 자기에게 붙잡아 두려고 애썼다. 안락한 생활로 그를 사로잡으려 안간힘을 쓰면서도 그에게는 안락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려 했다.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해 주느라고 애쓰면서도 그가 음식에는 무관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지 않으려 했다. 그를 혼자 두는 것을 두려워했다. 온 신경을 세워 그를 뒤쫓아 다녔고 그 열정이 잠들어 버리면 그것을 불러 일으키려고 애썼다. 적어도 그런 때만은 자기가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기야 그녀도 똑똑한 여자인지라 자기가 애써 만든 사슬이 오직 그의 파괴 본능만을 자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감정이 어찌 이성대로만 되랴 그녀는 파국에 이르는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 길로 나아갔던 것이다. 틀림없이 그녀는 아주 불행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그녀는 자기가 진실이라고 여기고 싶은 바를 믿었고 자신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 리 없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을 많이 모르기도 하려니와 나의 스트릭랜드 성격 연구는 그보다 더 중대한 결함 하나를 가지고 있다. 워낙 분명하게 눈에 띄는 사실이라 여자 관계를 다루기는 했지만 그건 그의 삶에서 별 의미 없는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일이 다른 이들에게 그처럼 비극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의 진짜 생활은 꿈과 잠시도 쉬지 않는 그림 작업, 이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이래서 소설은 비현실적이 된다. 남자에게 사랑이란 일시적인 여러 이러한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데도 소설에서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 실제와는 다른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사랑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남자란 거의 없다. 있다 해도 그런 남자들은 별 재미가 없다. 사랑을 지상의 관심사로 삼는 여자들도 그런 남자를 경멸한다. 하기야 그런 남자들 덕분에 여자들은 기분이 우쭐해지고 자극을 받기도 하지만 그들이 좀 덜 떨어진 인간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는 것이다. 사랑에 빠진 짧은 기간에도 남자는 다른 일들을 하며 그런 일들에 신경을 쓴다. 직업을 갖고 먹고 살아야 하니 응당 그 일에도 정신을 빼앗긴다. 스포츠에 빠지기도 하고 예술에 관심을 갖기도 한다. 남자들은 대체로 여러 방면의 활동을 하며 한 가지 활동을 할 때는 다른 일들은 일시적으로 미루어둔다. 그때그때 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할 수가 있어 한 가지 일이 다른 일을 침범하면 못마땅해 한다. 남녀가 똑같이 사랑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다른 점은 여자가 하루 온종일 사랑할 수 있는 데 비해 남자는 이따금씩밖에 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스트릭랜드에게 성욕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작았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귀찮은 일이었다. 그의 정신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워낙 격렬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 때로 몸이 욕정에 사로잡히면 광난 상태에 빠지기도 하였지만 그는 침착성을 앗아가는 그런 본능을 싫어했다. 도락을 즐기려면 불가피하게 상대방이 있어야 하게 마련인데 그는 이 상대방 여자마저 싫어했던 것 같다. 일을 끝내고 자제력을 회복하고 나면 방금 즐겼던 여자의 모습을 보고도 치를 뜨는 것이었다. 고요히 천상을 떠돌고 있었던 그의 상념이 마치 꽃 사이를 날던 오색영롱한 나비가 문득 얼마 전에 의기양양하게 벗어버렸던 자신의 추잡한 유충 껍데기를 발견하고는 몸소리를 치듯이 여자를 보고 몸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나는 예술이란 성적 본능이 구현된 것이라고 본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나 밝은 달빛을 받은 나폴리 향구, 디트인이 그린 매장이 사람의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다 한 가지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스트릭랜드가 보통 방식으로 성욕을 방출하기 싫어했던 것은 예술적 창조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에 비해 그것이 야비하게 여겨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나 스스로 스트릭랜드를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야비하고 관능적인 인간인 것처럼 그려놓고 이제 와서 새삼스레 대단한 이상주의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나마저 이상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사실이 그러하니 어쩌랴. 그는 미장이니 목순이 하는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다. 일은 더 열심히 했다. 대개의 사람들이 생활을 품위 있고 아름답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돈에는 무관심했다. 명성도 안중에 없었다. 우리들 같으면 대체로 세상 일에 적당히 타협하고 말지만
그는 그러한 유혹에 조금도 꺾이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그를 칭찬할 수는 없다. 그는 그런 유혹조차 느끼지 못했다. 타협이란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생각하지 못했다. 파리에 살면서도 그는 테베 사막에 사는 은자보다 더 고독했다. 그가 친구들에게 바란 것은 오직 자기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라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향하는 것에 온 마음을 쏟아부었다.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까지 희생시켰다. 갈로 안에 자기 희생점이야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이런 갈로가 있고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다. 스트리랜드는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긴 했지만 나는 지금도 그가 위대한 인간이었다고는 생각한다. 44. 화가의 예술론에도 무시하지 못할 때가 있다. 스트리랜드도 과거의 거장들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내가 들은 대로 그의 견해를 적어두는 게 좋을 듯하다. 하지만 나도 대단한 것은 알고 있지 않다. 스트리랜드는 원래 대화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고 듣는 이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인상 깊은 어구로 자기가 할 말을 표현하는 재주가 없었다. 재치도 없었다. 익살만은 신랄했다. 내가 지금까지 그의 어투를 재현하는데 얼마간이나마 성공했다면 익살이 신랄하다는 점은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대꾸는 늘 거칠었다. 맞는 말을 해서 사람을 웃길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익살은 어쩌다 한 번씩 부려야 효과가 있는 법 아닌가. 입을 벌릴 때마다 그런 익살이 튀어나온다면 곧 식상하고 말 것이다. 스트리랜드가 뛰어난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고는 못하겠다. 회화에 관한 그의 견해는 보통 이상의 수준은 아니었다. 자기와 얼마간 유사성을 갖는 화가들, 이를테면 세잔이라든가 반 고흐 같은 이들의 작품을 언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의 그림을 보기라도 했는지조차 모르겠다. 인상파에 별 관심이 없었다. 인상파들의 기쁨에는 감명을 받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상투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스트로버가 만해의 뛰어난 점을 장황하게 늘어놓을 때도 그는 나는 빈트 할트가 더 좋네. 이 빈트 할트는 독일의 화가입니다. 하고 말할 뿐이었다. 스트로버의 약을 올리려고 했던 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랬다면 제대로 성공을 거둔 셈이었다. 르네상스 거장들에 대한 그의 터무니없는 견해를 소개할 수 없어 서운하다. 워낙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라 옛 거장들에 대해서도 황당한 견해를 가졌더라면 그를 오히려 통일성 있는 인간으로 그릴 수 있으리라 느껴진다. 선배 화가들에 대해서 아주 엉뚱한 이론을 가지고 있더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사실은 고작해야 남들과 비슷한 생각이더라고 털어놓자니 어쩐지 맥이 빠진다. 그는 아마 엘 그레코를 몰랐을 것이다. 벨라스케스는 극구 찬양했지만 거기에는 약간 짜증이 섞여 있었다. 샤르댕은 좋아했고 렘브란트에는 열광하고 있었다. 한 번은 렘브란트에게서 받은 인상을 조잡한 표현으로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너무 조잡한 말이라 차마 여기에 옮겨 적을 수가 없다. 그가 흥미를 가졌던 화가가 딱 하나 있었는데 뜻밖의 브리겔 1세였다. 이 브리겔 1세는 16세기 뿔랑드로 대표적 화가였고 농민이나 농촌 풍경을 그렸답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그 화가를 거의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스트리랜드는 도대체 자기 생각을 설명할 줄을 몰랐다. 그의 말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그의 설명이 너무나 서툴렀기 때문이었다. 이 사람은 괜찮아. 틀림없어. 이 사람은 그림 그리는 일이 아주 끔찍했을걸? 후에 나는 비엔나에서 피터 브리겔의 그림을 몇 점 보았는데 그제야 스트리랜드가 왜 그에게 끌렸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거기에 또한 자기만의 세계에 대한 비전을 품은 인간이 있었다. 그때 나는 브리겔에 대해 뭔가 써볼까 하고 노트를 꽤 해두었는데 다 잃어버리고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어떤 감정에 대한 기억뿐이다. 그는 인간을 그로데스크하게 보는 듯 했다. 인간이 그로데스크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 인생은 우스꽝스럽고 지저분한 일들의 뒤범벅이고 웃기에 적절한 소재였다. 하지만 웃으려니 슬펐다.
내가 브리겔에게서 받았던 인상은 그가 다른 매체로 표현하면 더 나았을 감정을 자신의 매체로 표현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인간이라는 점이었다. 스트리랜드가 그에게 공감했던 것은 바로 그 점을 어렴풋이 의식했기 때문이었으리라. 두 사람은 모두가 문학에 더 적합한 관념을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 같다. 모르긴 몰라도 그때 스트리랜드의 나이는 47에 가까웠을 것이다.